스테이크가 식었고 빵도 딱딱한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레스토랑 정상 음식입니다. 정말요? 좀 이상한데? 네, 정상입니다.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다른 데서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음식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음식 어디서 먹어보기나 했겠어. 별꼴이야. 너 이런 꼴 보이려고 우리 오라고 한 거냐? 이 레스토랑 서비스가 형편없다! 아니, 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오신 거야? 왜 저렇게 초라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굽니까? 저에게 가장 소중한 형님과 형수님을 화나게 한 직원이 누굽니까?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5성급 호텔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1박에 최소 수십만 원,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끼를 먹으려면 1인당 1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들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이 웨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쌍의 중년 부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에 빛이 바랜 회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몸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수수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따뜻하고 선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샹들리에, 하얀 린넨 테이블보, 반짝이는 와인잔들.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나? 종필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지?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라고 했어. 어서 들어가 보자. 남편 박성남 씨가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안내 직원 이진혁은 이 부부를 보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는 거야? 그는 평소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밝게 웃으며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반말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박종필이라고. 저희 동생이 예약을 해뒀다고 했는데요. 성남 씨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진혁은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박종필 일행 2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안내한 자리는 레스토랑 구석 중의 구석, 주방 옆이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릴 때마다 요리 냄새와 소음이 그대로 날아드는 자리였습니다. 창가의 멋진 자리들은 텅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부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저 창가 자리는 안 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는 예약석입니다. 이진혁은 퉁명스럽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약 팻말 하나 없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성남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달려갔지만 이 부부의 테이블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남 씨가 손을 들어도 직원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웨이터 최상수가 다가왔습니다. 팔짱을 끼다시피 한 느슨한 자세로 메뉴판을 툭 내던지다시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성남 씨는 메뉴판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각종 파스타. 가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생이 여기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으니 마음 편히 먹으라 했던 말을 떠올리며 메뉴를 골랐습니다. 저희 스테이크 2개하고 샐러드, 그리고 빵 좀 주시겠어요? 알겠어요. 최상수는 메뉴판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이미 메인 요리까지 먹고 있는데 이 부부 앞에는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성남 씨는 접시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테이크 가장자리가 이미 식어서 굳어 있었고 샐러드 잎사귀 한두 개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빵은 딱딱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것처럼 혹은 한참 전에 만들어 두었다가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남 씨도 스테이크를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바삭해야 할 겉면이 눅눅하고 고기 온도가 미지근했습니다. 분명히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이 나올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남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이 음식이 좀. 최상수가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스테이크가 식었고 빵도 딱딱한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남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상수는 잠깐 성남 씨를 내려다보더니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성남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 레스토랑 정상 음식입니다.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다른 데서 드시는 게. 그 말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 2명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성남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그냥 먹자. 종필이 기다리는데. 잠시 후 지배인 강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최상수에게 무언가 귀띔을 들은 듯 그는 팔짱을 끼고 부부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 항상 권위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눈빛. 네, 음식이 식어서 나왔고 빵이 딱딱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시면. 저희 주방은 최고의 셰프들이 있습니다. 손님 입맛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태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분명한 무시였습니다. 지배인님, 저희가 여기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음식 상태가. 손님, 저희 레스토랑에 더 이상 불편하신 게 없으면 식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강태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렸습니다. 성남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싸워서 이긴 적보다 참아서 얻은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작게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성남 씨가 메뉴판을 다시 들어 와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생이 와인을 같이 마시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와인 한 병 주문하고 싶은데요. 성남 씨가 메뉴판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간 가격대의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최상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메뉴를 보더니 옆에 있던 동료 박민준을 돌아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손님, 이 와인 꽤 비쌀 텐데 혹시 가격 확인하셨어요? 이거 한 병에 35만 원입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돈은 있으세요? 레스토랑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준과 이진혁이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바 카운터 쪽에서도 누군가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성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가난을 부끄러워하며 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 이정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테이블 옆을 지나치는 순간 최상수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발이 통로 쪽으로 슬쩍 나와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발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두 손이 허공을 헤쳤습니다. 테이블 모서리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이나 머리를 세게 찍었을 것입니다. 여보, 성남 씨가 번개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간신히 몸을 가누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상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짝 비켜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딴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남 씨는 아내를 붙잡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아요. 여보, 그냥 가자. 종필이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그냥. 정순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남 씨의 눈이 최상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묵묵하게 참고 살아온 사람의 눈. 하지만 지금 그 눈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넘어질 뻔하는 것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 상황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남 씨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종필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성남 씨는 천천히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형님, 곧 도착합니다.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는데 10분 안에. 들뜨고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성남 씨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종필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레스토랑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성남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꼴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 부른 거냐?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남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무게감이 공간 전체를 눌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최상수와 이진혁이 굳어버렸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과 형수님 모시려고 정성껏. 정순이가 넘어질 뻔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발을 걸었어. 정순이가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찍을 뻔했다고. 그리고 돈이 있냐는 말까지 들었어. 짧은 침묵.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남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게 다였습니다. 최상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 큰 소리를 치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 뒤 레스토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였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레스토랑 정문이 3개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호텔 임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잘 차려입은 정장, 호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가 악물려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초적인 감정이 그의 얼굴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종필, 이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하나둘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상수는 그 자리에 못이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종필은 레스토랑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부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부부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호텔의 사장이 구석자리에 앉은 초라한 차림의 부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진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책과 분노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호 지배인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상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남 씨가 천천히 일어나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종필아, 일어나라. 형님, 괜찮아. 정순이도 다치지 않았어. 어서 일어나. 박종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형님과 형수님이다. 레스토랑 전체가 떨렸습니다. 이 두 분이 계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 호텔이 있는 거야. 알겠어?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대접을 했는지 전부 찾아내라. 관련된 직원 전부 해고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임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최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박종필은 조용히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형님 모시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일 지나고
형님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와 있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남 씨는 동생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됐어. 와인이나 한잔 하자. 박종필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 뒤에는 형 성남 씨의 긴 희생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 형제를 키웠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종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성남 씨는 19살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교 입학식을 준비할 때 성남 씨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의 학원비를 댔고 교복을 사주었고 참고서를 사주었습니다. 종필이가 형, 나도 일할게라고 했을 때 성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그게 내일이야. 종필이 대학에 붙던 날 성남 씨는 공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종필이 대학원에 갔고 호텔 경영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작은 호텔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형 성남 씨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형수 정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한 살림을 불평 한마디 없이 꾸려나갔습니다. 시동생 종필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명절이면 용돈을 보태주었고 취업 면접이 있던 날 아침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맛있는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종필에게 형과 형수는 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 그에게는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박종필이 직원들을 향해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성남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필아, 그만해라. 모두가 성남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 사람들이 형님과 형수님께 그래 알아. 근데 그만해. 성남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어붙은 직원들, 숨죽인 손님들, 눈물을 참고 있는 동생. 그는 천천히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최상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있으세요? 그 말을 비웃으며 던졌던 순간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례했는지가 지금에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태호 지배인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남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동생이 왔으니 제대로 밥 먹자. 그는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여유가, 그 품격이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잘 차려입은 어떤 손님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박종필이 직접 주방장을 불러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비찜도 따로 부탁했습니다. 와인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가끔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형수가 끓여준 미역국 이야기. 그 밤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은 단연 그 구석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박종필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형 성남 씨의 뜻을 존중해서 해고 대신 재교육과 엄중 경고로 처리했습니다.
대신 박종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지 교육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교육자료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손님은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형 성남 씨의 한마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을까요? 말끔한 차림을 하면 대우하고 낡은 옷을 입으면 무시하는 그 마음 한켠을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자주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평생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키워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 굳은 살 박힌 손이 누군가의 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손일 수 있습니다. 저 빛바랜 점퍼가 누군가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은 사람의 옷일 수 있습니다. 성남 씨는 끝내 고함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조용한 한마디가 어떤 고함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 눈빛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